안녕하십니까. 메디라마 대표 문할림입니다. 오늘은 3월달 메디라마 엣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US FDA가 2024년 2월 16일 인허가를 해준 엠텍비 또는 리필루셀이라고 하는 치료제 승인 히스토리를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이 치료제의 승인은 과학적으로나 임상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US FDA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US FDA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뉴스를 올리게 되는데 특히 승인한 치료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에는 FDA가 말리그넌트 멜라노마에 사용하는 첫 번째 세포 치료제를 인허가했다 타이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리그넌트 멜라노마라고 하는 질환이 얼마나 악성인지 매우 빨리 진행하고 치료하기가 어렵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암택비가 어떤 약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암택비는 튜머 드라이브드 오토로거스 T셀, 즉 환자의 종양에서 유래가 된 T세포라는 점을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암세포를 떼어내서 그 다음에 림포사이트를 분리를 해가지고 그 세포를 바깥에서 강화시키고 증식시켜서 다시 환자한테 넣어준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T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튜머 드라이브드 오토로거스 T셀을 우리가 TIL, 튜머 인필트레이팅 림포사이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 FDA가 약을 승인을 하게 되면 모든 약제들은 USPI, US Prescribing Information 또는 패키지 인서트라는 것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자세한 약에 대한 성상 또는 임상시험 결과,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다 집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일단 적응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엠텍비는 말리그넌트 림포마의 치료를 하는 약 치료제로서 오토로거스 T셀이고 튜머에서 드라이브된 T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PD-1 항체 또는 BRAF 이니비터, 맥 이니비터로 치료를 받은 상태, 다시 말해서 현재 표준요법인 PD-1 엔티바디나 BRAF 이니비터로 치료를 받아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는 그런 환자를 치료하는 약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설명은 이 치료제가 Objective Response Rate하고 Duration of Response를 통해서 Accelerated Approval을 받았기 때문에 Complete Approval 또는 Regular Approval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좀 더 confirmatory trial을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즈 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약제는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면 IV로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인텐시브한 트리트먼트이기 때문에 환자가 꼭 입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제 세포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7.5 내지 72 곱하기 10의 9승, 즉 다시 말해서 75억 개에서 720억 개의 살아있는 세포를 넣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치료제가 몸 안에 들어가서 잘 증식을 하기 위해서 림포 디플리션이라고 하는 전처치를 해서 환자의 몸속에 있는 원래의 림포사이트를 제거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치료제를 집어넣었을 때 알러직 리액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엔티히스타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치료제가 몸에 들어가서 잘 증식이 될 수 있도록 인터루킨2를 매우 높은 용량으로 6번 주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rescribing Information 안에는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TIL 테라피는 어댑티브 셀 테라피라고 하는 치료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암이 생성이 되게 되면 이 생긴 암은 여러 가지 경로로 점점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몸에 퍼지게 되는데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암이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는 암 자체의 요인, 그래서 암이 죽지 않고 불멸의 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자꾸 증식이 돼서 생기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환자의 몸 안에 있는 면역 상태가 저하가 돼서 이 암세포들을 죽일 수 없거나 또는 암이 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몸 안의 면역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편 암세포들은 각각 여러 가지 특별한 종양 엔티젠, 즉 종양 스페시픽 엔티젠을 표현을 하게 되고 이것들이 암을 증식하는 데 관여하거나 또는 이것을 잘 이용하면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표적이 되게 됩니다. 어댑티브 셀 테라피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 지금 인허가 받은 테라피틱들이 있는 CAR-T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설명드리는 TIL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현재 개발 중인데 엔지니어드 TCR, 그 다음에 DC 테라피, NK-셀 테라피 등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런 세포제들이 이르를 수 있지만 한 개 한 개의 치료가 개발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임상적인 유용성을 증명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CAR-T는 이미 허가받은 테라피틱스가 여러 가지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CD19을 타겟으로 하는 CAR-T 테라피가 4개의 인허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킴리아, 예스카르타, 그 다음에 테카르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브레안지. 그래서 이렇게 4개의 CD19 CAR-T가 인허가를 받아서 이 CD19은 이제 B셀 림포마 마커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라지셀 림포마나 폴리큘러 림포마 또는 맨틀셀 림포마의 인허가를 받았고요. 근자에 들어서 아베크마와 카르빅티라고 하는 2개의 CAR-T가 더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BCMA라고 하는 엔티젠을 타겟으로 하는 것인데요. 멀티플 마일로마에 표현이 되고 있는 프로테인입니다. 그래서 리프렉토리 멀티플 마일로마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적응증으로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TIL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튜머 인필트레이팅 림포사이트는 말 그대로 튜머 안에 박혀 있는 림포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화이트셀은 여러 가지 종류의 면역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은 T셀이나 B셀, 그리고 내추럴 킬러셀, 마크로페지, 뉴트로필, 그 다음에 덴드리틱 셀, 마스트셀, 에오시노필, 베이조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몸을 떠다니다가 중요한 그 면역 방어 기전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튜머는 굉장한 면역학적인 챌린지이기 때문에 이런 틸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콜로렉탈 캔서의 스테인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핵이 커다랗고 큰 세포들은 콜론 캔서의 그 암세포가 되겠고, 여기 자그맣게 까맣게 있는 아주 작고 동그란 것들은 림포사이트들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조직에는 굉장히 많은 림포사이트들이 인필트레이션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림포사이트들이 몸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들은 이제 튜머를 제거하기 위해서 튜머의 NK셀 또는 T셀 또는 DC셀들이 각각의 기능을 해서 이 종양을 없애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어떤 기전에 의해서, 즉 틸이 충분하지 않거나 또는 틸이 잘 작용을 하지 못하거나 하게 되면 이 튜머는 이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굉장히 빨리 자라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튜머 인필트레이팅 림포사이트를 튜머 바깥으로 꺼내가지고 익스펜전을 해서 또 기능을 강화시켜서 몸 안에 넣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틸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어떻게 만들까요? 환자에게서 튜머 조직을 떼어내게 됩니다. 이거는 바이옵시를 하든지 또는 리섹션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종양 조직이 좀 많아야 많은 세포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종양을 떼어내게 되면 이 종양 안에는 종양세포와 림포사이트가 이제 혼재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칼로 자르고 그 다음에 엔자임 처리를 하고, 그래서 싱글셀 서스펜션을 만든 다음에 그 중에서도 림포사이트만 골라내게 됩니다. 이렇게 골라낸 림포사이트는 엔지니어링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하고, 인터루킨2, 이 세포들을 키울 수 있는 인터루킨2와 더불어서 플라스크에 넣게 되는데, 그 플라스크 안에는 이라데이티드 PBMC, 즉 우리 몸에 있는 모노사이트들을 방사선을 쬐가지고 바닥에 깔고 거기다가 이제 틸을 집어넣어서 키우게 되는데요. 이들 세포들의 챌린지에 의해서 틸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숫자의 틸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백에 넣어서 냉동을 해가지고 환자 치료센터로 보내게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틸을 이제 보관한 백이 센터에 가게 되는데, 이제 그때 프리징한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가게 되면 이제 인퓨전을 해야 되는데, 인퓨전 하기 전에 림포 디플리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환자 몸속에 있는 림포사이트를 없애준 다음에 치료제를 넣어주게 되는데요. 얼어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녹여서 인퓨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들어갔을 때 몸에 들어간 틸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터루킨2와 같이 인터루킨2를 같이 투여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인터루킨2는 지금 엠텍비의 프리스크라이빙 인포메이션은 케이지당
60만 유니트를 주게끔 돼 있고요. 이것을 6번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고용량의 인터루킨2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신기하고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이런 치료제를 누가 개발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개발을 했지만 가장 중요하신 분은 그 NCI, 미국 NIH의 NCI 안에 서저리 브랜치의 헤드이신 닥터 스티븐 로젠버그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분인 게 서전이면서 의과학자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많은 리서치를 해서 NIH 전체의 헤드가 될 만한 역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과학에만 오로지 자기가 할 일은 의과학이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타이틀은 하나도 갖지 않고 평생 과학만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2023년 10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과학계의 가장 명예스러운 상인 기술혁신 메달을 이분한테 수여하게 됩니다. 스티븐 로젠버그 박사는 인터루킨2가 항암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이것을 임상에 응용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웠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인터루킨2가 면역세포와 같이 환자 몸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좋은 항암 효과를 일으킨 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견해 오신 분입니다. 닥터 스티브 로젠버그는 1985년에 오토로거스 렉 테라피 위드 IL-2 해가지고 NEJM에 굉장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셀 테라피를 환자 몸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치료였는데 여기 있는 락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림포카인 액티베이티드 킬러셀로서 루카페레시스를 해서 환자의 림포사이트를 끄집어낸 다음에 IL-2를 액티베이션을 해서 환자한테 다시 넣어주게 됩니다. 굉장히 리프렉토리한 리널셀 캔서, 멜라노마, 콜로렉탈 캔서, 헤파토마를 대상으로 해서 치료를 했는데요. 80%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리스폰스 레이트를 보였습니다. 사실은 어드버스 이벤트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치료받은 모든 환자가 중환자실에 갔고 치료받은 환자 중에 거의 대부분이 벤틸레이터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인텐시브한 치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닥터 스티븐 로젠버그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첫 번째 틸 테라피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말기난트 멜라노마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리스폰스 레이트가 3개의 임상시험을 모아서 발표를 했는데 전체적인 리스폰스 레이트는 56%였고 이 중에 22%가 컴플릿 리스폰스, 즉 튜머셀이 다 없어졌습니다. 여기 서바이벌 커브를 보시면 뒤쪽에 꼬리가 남아있는데 이 꼬리 부분에 플랫하게 남아있는 환자들은 거의 다 컴플릿 리스폰스를 보이는 환자들입니다. 컴플릿 리스폰스 보이는 환자 중에서 93%가 5년 동안 재발하지 않고 그 상태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MTEC-B의 디벨롭먼트 타임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NCI가 이 치료제를 개발한 아이오반스와 코오퍼러티브 리서치 어그리먼트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NIH가 매뉴팩처링 인프라스트럭처하고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도와주도록 협약을 하였습니다. 2015년에 아이오방스는 멜라노마 환자에서 페이스 2 트라이얼을 시작하게 되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2022년에 BLA를 하게 됩니다. 거의 7년이 걸렸죠. 근데 BLA를 냈는데 자료가 불충분해서 실제 US FDA가 이거를 억셉트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려서 2023년 5월 달에 FDA가 BLA를 억셉트를 하게 되고요. 그 리뷰를 거쳐서 2024년 2월 달에 허가를 하게 됩니다. 리필루셀이 처음 나왔을 때 얼리 데이터가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에 2021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거의 80% 정도에 이르는 환자들이 튜머 리그레션을 보였고 전체적인 리스폰스 레이트는 36%, 이 중에 3%의 컴플릿 리스폰스가 있는 환자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 환자들은 예후가 아주 나쁜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PD-1 엔티바디를 다 썼고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CTLA 엔티바디를 썼는데 PD-1 엔티바디를 갖고 치료했을 때 실제로 반응한 환자는 아주 소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환자들은 굉장히 불응성 환자였다는 걸 생각하면 이 치료의 환자의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나 리스폰스 레이트는 매우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MTEC-B의 프리스크라이빙 인포메이션에 나와 있는 클리니컬 이피커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3명에 대한 이피커시가 프리스크라이빙 인포메이션에 나와 있는데요. 이 환자들은 7.5에서 72 곱하기 10의 구승의 바이어블 셀들을 받았고요. 전체적인 리스폰스 레이트는 31.5%, 이 중에 CR이 4.1%,
PR이 27.4%였습니다. 사실은 111명의 환자를 치료를 했는데요. 이 중에 22명은 치료제가 잘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질환이 진행을 했거나 나중에 보니까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어가 있었다던가 또는 디지즈 릴레이티드 데스를 했다던가 이런 이유로 22명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111명에서 22명을 빼면 89명이 되겠는데 89명에서 다시 7명이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만들어 봤더니 프로덕트 스페시피케이션 또는 컴패터빌리티가 크라이테리어에 맞지 않아서 이밸류에이션에서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은 환자들 중에서 7.5 곱하기 10의 구승 미만의 세포를 받은 환자들은 리스폰더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FDA가 recommended dose는 7.5 곱하기 72의 10의 구승이다 해서 73명의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세이프티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치료제의 문제가 이 치료가 셀 테라피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치료했던 림포 디플리션, 그 다음에 하이도즈 인터루킨 2에 대한 문제였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텐시브 키모테라피를 했기 때문에 생긴 시비어 뉴트로페니아로 인한 인펙션, 그 다음에 시비어 트롬보사이토페니아에 의한 인터널 블리딩, 그리고 카디오펄모나리 또는 리날 디스펑션이 중요한 세이프티 이슈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텐시브 테라피를 했기 때문에 스롬보사이토페니아, 루코페니아가 굉장히 그 인스턴스가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시리어스 어드버스 이벤트로서 치료받은 환자 전체 이제 160명, 숫자가 여기저기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어큐뮬레이티브 데이터 160명 중에서 12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160명 중에 12명의 사망이라고 하면 7.5%의 사망률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치료하다가 7.5%가 죽으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2명은 림포디플리션 하는 동안에 사망했고 6명은 엠텍비 치료 후에 30일 이내에 6명이 사망했고, 그 다음에 4명이 38 내지 150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사망의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비어 인펙션, sepsis, septic shock, 그 다음에 헤모리지, 그 다음에 organ failure 내지는 organ dysfunction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DA는 이 약제를 허가를 해줬는데요. 허가해준 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effectiveness가 리스크를 상회한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환 자체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라이프 스팬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치명적인 사이드 이펙트를 감안하고도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허가를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얘기 드린 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있는 세포 숫자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레귤레이터리 액션에 보면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와 있는데, accelerated approval은 31.5%라고 한 오버롤 리스폰스와 이에 따른 듀러블 리스폰스에 의해서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accelerated approval을 받았기 때문에 confirmatory trial로 3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FDA는 2차나 3차 약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 1차 약으로 3상 개발을 해도 confirmatory trial이라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회사도 그런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10명 중에 3명이 리스폰스를 하고 10명 중에 5명은 1년을 살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이프티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세이프티를 잘 매니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이프티 이슈들을 잘 보고하라고 돼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세이프티 이외에 셀 테라피에서 흔히 오는 CRS, 사이토카인 릴리즈 신드롬, 아이칸스, 그 다음에 이건 뉴럴로직 컴플리케이션이죠. 그 다음에 이제 헤모파고시틱 림포히스티오사이토시스, 굉장히 특별한 컴플리케이션, 우베아이티스를 보고를 하고, 이런 것들은 15일 이내에 엑스페디티브 매너로 보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 accelerated approval을 받았고, 이것은 ORR과 DOR에 의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ORR과 DOR은 엔드포인트로서는 다이렉트 엔드포인트는 아닙니다. 다이렉트 엔드포인트는 오버롤 서바이벌이 되겠고, 그에 상응하는 서로게이트지만 다이렉트 엔드포인트에 가까운 거는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ORR과 DOR이 reasonably likely to predict clinical benefit, 클리니컬 베니핏을 PFS나 OS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인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임상적 이득이 위험을 상회해서 의학적 요구가 굉장히 높은 불응성 흑색종 치료에 적용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굉장히 인텐시브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램스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 램스는 치료에 대해 치료로 인한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을 경우에 굉장히 인텐시브 램스를 하게 되는데요. 위험에 대한 대응을 블랙박스 워닝 그리고 환자 정보로 충분히 잘 관리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드 워닝을 보시면은요, 박스드 워닝에는 이 치료제는 굉장히 인텐시브한 치료이기 때문에 모텔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비어 컴플리케이션이 있다. 그래서 시비어 사이토피니아, 시비어 인펙션, 그 다음에 카디오펄모너리 레날 임페어먼트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을 잘 모니터하고 시비어 인펙션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페이션트 인포메이션이 램스를 대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방법이라고 했는데, 환자들에게 이 약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돼야 된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Accelerated Approval을 받았기 때문에 Post Approval Requirement로 이제 3상 임상시험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2030년까지 진행이 될 거고 31년에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또는 이 데이터가 네거티브일 경우에는 이 어프로벌은 철회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MTECB가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뉴스긴 하지만 언제나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일단 매니팩처링 듀레이션이 너무 길다.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게 이제 지금 하나의 이제 숙제고요. 아이오방스는 그리고 이제 인디비주얼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 프로세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텐시브 프로세싱을 해야 돼서 매니팩처링 센터가 굉장히 좋은 센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아이오방스가 필라델피아에 셀테라피 센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치료에 대한 비용인데요. 515000 이게 다시 말해서 51만 5천 불 이 인젝션당 들어가게 되는 건데, 좋은 뉴스는 원타임 인젝션으로 끝이에요. 나쁜 뉴스는 이게 한국 돈으로는 거의 7억이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 되겠죠. 미국에서도 보험회사가 커버는 해주지만 치료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리뷰를 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고 그걸 한 달 정도 걸리고 또 매니팩처링한테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이 치료를 받을 때까지는 최소 2달의 시간이 걸려서 이 시간에 또 진행하는 환자들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인디케이션이 나왔을 때도 보험회사가 계속 이것을 보험으로 해줄 것인가 하는 퀘스천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너무나 비싸니까는 이것을 이제 충분히 낼 수 없는 그런 환자들 또는 보험이 없는 환자들은 페이션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인디케이션은 말리그난트 멜라노마인데요. 아이오방스를 포함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렁 캔서나 또는 콜로렉탈 캔서, 오바리안 캔서, 판크레아틱 캔서, 브레스트 캔서 등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오방스가 개발하고 있는 렁 캔서 프로그램에서 30day mortality가 12%, 아까 7.5%라고 했잖아요. 훨씬 높아서 지금 클리니컬 홀드에 있습니다. 아이오방스는 이제 리즘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아마도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FDA랑 논의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컬 프로그레스인데요. 지금 이 리필로셀은 논 엔지니어드 틸이거든요. 논 엔지니어드 틸이 어떻게 튜머를 레코그니션 할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틸 자체가 튜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세포들을 끄집어내서 끼웠기 때문에 이미 이 틸들은 이 환자들의 튜머가 갖고 있는 엔티젠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엔티젠이 아니라 튜머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엔티젠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폴리클로날 T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실제로 튜머 사이트로 가고 그다음에 튜머를 레코그니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거보다 더 이제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피커시를 강화시킬 수 있을지, 또 하나는 세이프티를 좋게 할 수 있을지입니다. 지금 옵시디언 테라피틱스라고 하는 회사가 인터루킨 15을 멤브레인에 붙여서 하는 그런 이제 엔지니어드 T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의하면 IL-15을 T의 멤브레인에 발현을 시켰을 때 엔티젠에 인디펜던트하게 많은 그 암세포를 이제 이 T이 일단 잘 자라고 퍼시스턴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주변에 있는 NK 셀들을 익스펜전 시키고 액티베이트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CD8 T셀과 메모리 T셀을 피노타입을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엑소제너스 인터루킨을 집어넣었을 때 좋은 T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쁜 T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튜머의 입장에서 나쁜 T셀이라고 할 수 있는 T렉도 활성이 되고 자라거든요. 이것을 막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이제 IL-15이라고 했는데 NCI와 스페인 그룹에서는 인터루킨 2를 T일이 발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토노머스하게 IL-2를 만들어서 자기 자신이 IL-2를 시크리션을 해서 자기를 키우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시스테믹 이펙트가 없으면서 자기 자신을 키워서 많은 이제 그 T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T를 CAR-T와 같이 CAR-T라고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CAR-T는 여러 가지 디베이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CAR-T에 사용하는 T셀들은 루카페레스를 통해서 페리페랄에서 끄집어내서 그거를 이제 스페시픽 엔티젠을 레코그니션 할 수 있는 파이메리제이션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다시 집어넣어 주는 건데, 얘네들은 터미널 디퍼렌시에이션이 덜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T는 튜머 가까이까지 가 있기 때문에 터미널 디퍼렌시에이션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프롤리퍼러티브 포텐셜이 CAR-T만큼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임상에 가기는 아직도 많은 숙제를 해야 된다라고 어떤 페이퍼 리서처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미 이 CAR-T를 가지고 임상 일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유니버시티의 세컨 어필리에이트 하스피탈이 광동 사우타이 인비보 바이오메디슨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기다려 봐야 되겠죠. NIH에서는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그 림포사이트를 세퍼레이션을 해가지고 림포사이트를 익스펜전해서 숫자를 늘리고 기능을 강화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 중에 사실은 숫자는 늘어나지만 T이 익소션, 즉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몸에 들어가서도 작용을 잘 못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NCA에서 하는 치료는 이거를 만들면서 동시에 아니면 인디펜던트하게 0T, 그래서 많은 매니플레이션 하지 않고 초기 단계의 T를 환자한테 다시 넣어주는 거죠. 이때는 숫자는 다소 작을 수는 있으나 아직 굉장히 생생하고, 왜냐하면 많이 매니플레이션 하지 않아서, 그래서 오히려 인 비보에서 익스펜션이 되고 강력한 그런 그 안티튜머 이펙트를 드라이브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전체적으로 서머리를 하면, MTEC-B는 First T 테라피로서 인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적응증은 예전에 PD-1 엔티바디나 또는 BRAF 다이렉티드 테라피로 치료를 받은 멜라노마 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고, 베네핏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FDA 리뷰어에 의해서 결론 지어지기를 오버롤 리스폰스 레이트와 그 다음에 듀레이션 오브 리스폰스가 충분히 클리니컬리 베네피셜하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리스크를 상회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5%의 모텔리티는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적 높은 모텔리티이기 때문에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될 것이고요. 악셀러레이티드 어프로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퍼스트라인에서 3상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매니팩처링 프로세스를 개선시키는 거, 이코노믹 버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니컬리 좀 더 좋은 T 테라피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멜라노마 이외에 다른 인디케이션들을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MTEC-B의 어프로벌 히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비디오 테이핑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께는 브로드캐스트로 나갈 건데, 이게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